여러분이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일을 손에서 놓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15년, 20년 이상을 살았던 인류는 없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집의 범위가 70세, 75세까지 늘어났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파이어족. 그분들이 은퇴했으면 방송은 왜 나오고 유튜브는 왜 나옵니까? 그분들은 은퇴한 분이 아니고요. 네, 사실 제가 인생을 세 권의 문제집이다 라고 비유한 세 권의 문제집을 잘 풀어야 된다. 첫 번째 문제집이 성장기, 두 번째 문제집이 활동기, 세 번째 문제집이 노후기죠. 근데 이게 제가 문제집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이 세 시기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사회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이런 분들이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사회에 나와서 몰라. 그런 얘기가 있었나? 예. 그냥 시험 보려고 적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장기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은 없고 소비만 있으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소비만 하고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자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흑자가 본격적으로 20대 후반 정도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반드시 흑자가 나야 됩니다.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돈을 버는데 요즘 사회초년생들 그러잖아. 250만 원 벌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나면 안 돼요. 그때 흑자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60세나 65세쯤이 되면은 또 다시 적자가 나요. 왜냐면 소득보다 소비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 권의 문제집 중에 활동기라고 하는 문제집 푸는 시기 말고 첫 번째 문제집과 마지막 세 번째 문제집 때는 적자가 납니다. 그럼 이 적자를 성장기 때 적자는 누가 메워주죠? 부모님이 메워주잖아요. 그러면 노후기 때 적자는 자녀가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 자녀들이 안 메워줘요. 그러니까 제가 왜 두 번째 활동기 때 플러스가 나야 되냐? 그 플러스로 본인의 노후기에 세 번째 문제집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 활동기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집의 범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회사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회사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인가 보니까 사장님, 상무님 이런 분들이 50대야. 그러니까 나도 50대쯤 되면은 이제 회사를 나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나이가 30이니까 한 25년이라면 나도 은퇴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 세대 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90년대생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거의 95세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90년대 태어난 분들은 평균보다 더 안 건강해도 95세를 살 수도 있다. 그럼 조금 운이 나빠갖고 더 건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바로 100세예요. 인류 역사상 일을 손에서 놓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15년, 20년 이상을 살았던 인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나도 그냥 우리 선배들처럼 내가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처럼 그 사장님 나이 정도 되면 은퇴하는구나.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집의 범위가 언제까지 늘어났냐면 70세, 75세까지 늘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70세, 75세까지 늘어났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파이어족. 여러분, 파이어족 이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파이어족 어디 나오면 유튜브 나와서 막 경제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은퇴를 했다는 둥 이런 얘기하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은퇴했으면 방송은 왜 나오고 유튜브는 왜 나옵니까? 그분들은 은퇴한 분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기 싫었던 일에서 하고 싶었던 일로 전환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착각하는 것은 이 활동기라고 하는 문제집을 빨리 풀어갖고 나 다 풀었다? 나는 노후에 100살까지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정도의 충분한 자산을 모았다. 그러면 은퇴해도 되죠. 활동기의 문제집을 빨리 풀고 옛날에 우리 시험 볼 때 보면 1시간인데 30분 만에 풀고 나가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 둘 중에 하나죠. 엄청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큰일 났네. 나 진짜 일하기가 싫은데 이걸 어떻게 70세까지 일하냐. 여러분 지금 일하기가 싫은 이유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생계형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생계형 경제. 어느 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너무 일하고 싶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계형 경제활동을 20년, 25년 하고 나서 여러분이 10년, 15년은 어떻게 해야 돼?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으로 전환을 해야 돼. 그 전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경제활동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들죠. 사회 초년생들은 막 회사 가면 막 막내로서 막 힘든 일 내가 다 하고 그다음에 보수는 되게 작고 너무 힘들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놀고 싶지만 노는 선배님들 보세요. 정말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희한하게도 우리가 주말이 너무 좋은 이유는 뭐야? 평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계속 놀아봐. 답답해요. 진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커피가 너무 맛있는 이유, 마카롱이 마카롱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게 뭐야? 쓴 커피 먹어서 쓴 커피 먹으니까 단 거야. 계속 마카롱만 먹어봐. 맛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생이란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의 선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선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무래도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인생은 기쁨이 고통에 비례합니다. 고통의 기간이 길수록 기쁨이 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일 근무하고 2일 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일 쉬고 5일 근무하고 2일 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쉬려고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퇴하고 나면은 3일 사회활동하고 4일 쉬어야 돼요. 3일 사회활동 4일 휴식. 이걸 우리가 영어로 semi retirement, 우리나라 말로 반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사회활동을 3일을 합니다. 그리고 4일을 쉬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야, 나 지금 주말에 이틀 그냥 빛의 속도로 지나가죠. 나 4일만 쉬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은퇴를 딱 반퇴를 하고 semi retirement를 하고 3일 사회활동하고 4일 쉬잖아요. 옛날에 일하고 주말 이틀 쉬는 것보다 재미가 없어 4일이.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3권의 문제집은 첫 번째 성장기는 다 푸셨죠? 활동기를 푸는데 활동기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생계형 경제활동 20년과 자아실현형 경제활동 20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생계형 경제활동도 뭐 힘들 땐 있지만 여러분 힘들 땐 있지만 또 어쩔 때는 또 약간 성취감과 보람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 회사 안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 지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아실현 경제활동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완전 은퇴를 선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미 리타이어먼트 하고 그 다음에 리얼 리타이어먼트를 해야 된다. 요 단계별로 해야 된다.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한 40대, 50대? 이분들이 맞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춰 세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그죠?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뭐 이런 말인데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 MZ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부모님도 부양 안 하고 자녀에게도 부양을 안 받는 뭐 그런 세대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지금 40대, 50대들이 약간은 MZ세대보다는 더 어떻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MZ세대들보다 지금 40대, 50대는 대한민국의 자산이 많이 성장을 할 때 뭐 집안 자식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MZ세대 분들은 이제 MZ세대들 중에도 뭐 20, 30%야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아파트도 사고 뭐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부모님 세대들만큼 이 자산을 빠르게 성장하는 자산에 올라타기는 좀 어려운 세대다. 대신에 자녀도 옛날보다 안 낳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도 사실은 옛날보다는 적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약간 뭐 공평하다는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40대, 50대 우리 떠먹여주는 TV를 구독하시는 아마 40대, 50대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부모님에 대한 부양을 완전히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 뭐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본인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자녀들도 조금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요걸 중간에 낀 세대라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 인생 수지 적자가 2016년도 통계청 발표에 하면 우리나라가 41세 때가 가장 인생의 흑자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2016년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요게 6년 후인 2022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1700으로 반토막 났어. 그러니까 41세 때가 가장 인생에서 수지로 봤을 때 흑자가 나는 시기인데 그 흑자 금액이 6년 만에 반토막이 날 정도로 지금 마처 세대인 40대 50대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마처 세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기의 문제집을 더 풀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수익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수익률 1% 챙겨봐야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150만 원을 벌더라도
세컨 라이프의 세컨 잡을 70세, 75세까지 해주면 그게 S&P 500 수익률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150만 원을 아유 내가 옛날에 막 500, 600, 700, 800 벌었는데 내가 무슨 150만 원을 벌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건강과 사회활동을 위해서라도 난 200만 원 안 돼도 그냥 나는 즐겁게 월화수 정도는 나는 일한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되고 재테크가 돼야지 성공을 하는데 그건 안 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놀아 제끼겠다라고 하면서 수익률 보면서 뭐 주식 투자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우리가 세미 리타이어먼트가 저속 은퇴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 마처 세대 같은 경우는 MZ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MZ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소비 성향이 세거든요. 마처 세대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충격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소비 성향이 강하잖아요. 저축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0 이상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마처 세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활동기라고 하는 문제집이 70까지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냥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속도보단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속도예요, 속도. 속도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왜 방향이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겁니까? 빠른 겁니까? 옛날 속담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다. 빠른 거 아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땐 진짜 늦은 거죠. 그럼 인생은 왜 속도보단 방향이라고 얘기했느냐? 늦었으니까. 속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많이 늦었으니까 이제부터 그걸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속도를 따라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속도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게 맞다. 첫 단추를 잘 끼워. 그게 뭐냐? 재테크를 누구나 잘하고 싶어 하죠. 뭐 재테크라는 말이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 외국에는 뭐 재테크라는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유독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재테크. 그러면 재테크라는 게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가 일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막 돈이 막 불어나는 거야. 그럼 자산이 일정 수준이 되니까 막 그죠? 맨날 기사 보면 어느 연예인이 뭐 어디 투자해서 몇십억의 시세 차익을 뭐 이런 뉴스들 보면 야 이게 재테크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들도 1억부터 모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시드머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드가 뭐죠? 종자잖아요. 씨앗이잖아요. 일단 뭐 씨앗이 있어야 심지. 심어야 이게 커서 뭐 나무가 될지 아니면 그냥 뭐 자라다 말지 모르겠지만 사과 안에 우리가 사과를 딱 잘라보면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씨앗이. 근데 그 씨앗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모르죠. 심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왜 돈 번 지 5년 안에 또는 7년 안에 1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시드 머니도 안 만들어 놓고 이상한 흉내를 내. 뭐 투자를 여러분 이게 스타트 라인에 서지도 않고 100m 달리기 하기 전에는 이게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100m 같은 단거리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스타트 라인에 딱 서서 정자세를 취하고 더 해야 되는데 스타트 라인에 서지도 않고 내가 이 승부를 어떻게 걸 거냐 이 생각을 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1억은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투자로 만들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1억을 모은다는 거는 1억이라고 하는 건 비행기가 비행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비행을 하려면 고도 1만 미터에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고도 1만 미터에 올라가야 그때부터 에너지를 조금만 쓰더라도 1000km로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고도 1만 미터 올라가는 일이라는 게 어떻게 거기서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해? 그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안전하게 거기에 시간 내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남보다 5분 올라갈 걸 뭐 1분 만에 올라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을 제발 모아라. 근데 왜 5년 7년을 얘기했느냐. 아무리 월급이 작은 사람도 5년 안에 모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진짜 적다면 7년 안에 모아야 된다. 이 5년이라고 하는 걸 5년 안에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5만 원씩 모으면서 매년 10%씩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7년 안에 모으려면은 한 90만 원, 95만 원 정도 모으면서 매년 10만 원 증액을 하든지 최소한 이 정도 속도는 돼야 5년이나 7년에 1억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할래요? 100% 실패입니다. 1억을 무조건 먼저 모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뭐 60kg, 70kg 이런 가벼운 바벨을
들어올리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뭐 한 70kg 정도는 그 정자세로 딱 유지해가지고 들어올릴 수 있게 된다. 그게 무슨 얘기? 근육이 붙었다는 뜻이죠. 내가 처음에는 130만 원 저축해. 그랬더니 와 130? 너무 힘들어요. 막 뭐 3개월 정도 지날 때까지는 막 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힘들고 이런 게. 그게 똑같은 운동과 똑같은.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소위 말하는 근성이 생긴다 그러죠. 근력이 붙는다고. 이게 저축의 근력이죠. 그래서 1년 정도 야 내가 130만 원을 처음에 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야 이제 130만 원 정도 그래도 뭐 저축을 할 수가 있네. 이게 저축의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저축의 근력이 붙을 수 있으니까 10% 정도는 증액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보면 바벨을 들어 올리다 보면 항상 70kg를 들다 그러면은 뭐 PT쌤이 자 이제 70kg로 계속 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조금 증액을 해봅시다. 증량을 해봅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축의 근력과 운동에서의 근력은 비슷한 거고 무한대로 증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수준까지는 증액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힘이 붙잖아요. 그만큼. 내가 월급이 내년에 올라가고 내후년에 올라가는 만큼을 증액 저축을 해주신 것이 여러분들의 저축의 근력을 키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억 모으고 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축에 근력이 붙어서 이제는 뭐 130, 140, 150 하는 거는 일도 아니네. 그냥 가볍게 저축한다 라고 하는 근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본소득이 생기는데 뭐 예를 들면 1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거를 뭐 슈드 ETF에 배당 주에 넣어서 배당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렇게 예금 이자율이 높은 데 넣어가지고 1년에 뭐 300만 원 이상 또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자본 소득이 발생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억이 모아지고 나면은 머리가 굉장히 재미있어져요. 왜 재미있어져요? 그전에는 내가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없을 때는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는데 1억 정도 모으고 나면은 맨날 상상을 하는 거야. 1억 갖고 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재밌는 게 결혼을 할까? 또는 청약을 할까? 또는 투자를 할까? 또는 창업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억이라는 돈이 뭐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데 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 1000만 원도 없을 때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머리가 굉장히 재밌어진다. 여러분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 그 땅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왜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땅에 가갖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땅에 가서 구경하다 와. 그럼 상상을 하는 거죠. 야 이번 주말에 내 땅에 한번 갔다 오자. 땅에 가가지고 땅을 한번 보면서 여기에 건물을 올릴까 농장을 지을까 뭐 이런 상상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1억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최초의 시드머니가 만들어졌을 때 이 씨앗을 언제 어디다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키울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밌는 상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생의 변화는 가능성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인생이 재밌어요? 아니면 고달퍼요? 뭐 우울해요? 아니면 어때요? 요즘 그냥 이상하게 좌절감이 생기고 우울하다.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이번 달보다 다음 달, 내후년 되면 내가 뭔가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희망이 보이면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살거든요. 희망이 있으면 살거든요. 예. 왜 희망이 있냐? 뭐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역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 좀만 참으면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거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봐. 너 언제 전역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사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왜 고달프고 왜 우울감이 생기고 왜 좌절감이 생기느냐. 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후에 하나도 안 달라지겠네. 이래서 좌절감이 생기는 거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내가 월급이 적어서 뭐 1억을 금방 못 모으겠지만 그래도 3년 3개월 후에는 1억이 나온다. 그러면 늘 지금 라면을 먹어도 그래도 내가 33살 됐을 때 37살 됐을 때 그래도 그 돈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오늘의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가능성이 있으면 오늘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채널의 특성상 아주 자세하게 정말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ETF라고 하는 것은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하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떤 특정 기업의 종목에 투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종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지수를 만들어서 이 여러 개의 종목들의 가격,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그냥 하나의 또 주가처럼 상장해 놓은 펀드, 그게 바로 ETF, 상장 지수 펀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에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손실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A부터 Z까지 다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A부터 Z까지 이걸 다 사려면은 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A부터 Z까지의 모든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하나의 지수를 상장시켜서 만든 종목, 새로운 종목, 이게 우리가 상장지수 펀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ETF에 투자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항공사들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내가 항공사의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항공사들이 수익이 좀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항공사의 주식뿐만 아니라 정유사의 주식을 같이 사놓게 되면은 항공사가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우리가 정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대부분 원유를 사가지고 와서 그 원유를 정제를 해서 뭐 휘발유나 또는 석유나 이런 걸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면은 정유사의 수익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가 ETF에서 나타난다. 내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어때요? 그 종목 하나하나를 다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고 또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언제 팔아야 되나 언제 사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ETF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섹터라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개 종목을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서 상장을 해놓은 거니까 요게 이제 최근같이 뭐 2025년도 올해는 뭐 국내 주식이 굉장히 좋지만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뭐 나스닥이나 S&P 500 할 것 없이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데 투자하면서 어떤 위험을 느꼈느냐? 올라가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2022년도 한 해 빼고는 너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22년도 한 해를 제외하면 연속으로 15년이 올랐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역사상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투자를 하면서도 좀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비싸진 거 아니야?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쩌면 올해 초에 미국 주식이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이런 어떤 갑자기 급락할 거에 대한 위험을 시장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은 갑자기 몇십 %씩 하락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 같이 이렇게 상장지수 펀드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면 혹시 하락장이 오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약간 좀 둔감하게 경기에 반응할 수 있고 주식 하락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ETF를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주식 투자에 대한 저변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죠? 1억 모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좀 위험 자산보다는 저축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5천 1억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돈줄남의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의 이 영상들을 보면서 1억 모으기를 시도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5천 1억을 모아서 댓글에 보면은 머니 트레이너님이 얘기하는 1억 모으기 하다가 속도가 나서 1억 5천이 됐어요. 2억이 됐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이제는 목돈 1억 2억은 모았으니까 이걸 뭔가 좀 분산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식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주가는 너무 높아져 있고 이거 좀 두렵고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좀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최근에 주식 초보자들이 대거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운 종목보다는 그냥 남들 하고 있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ETF를 하다 보니 최근에는 ETF가 대세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ETF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당연히 ETF라고 하는 건 물론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운용 펀드니까 아무래도 운용 보수라는 게 있어요. 뭐 0. 몇 %대긴 하지만 어쨌든 운용 보수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상승장이 왔을 때는 ETF가 상승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승장이 왔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AI다 또는 뭐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AT, 로봇 뭐 이런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간다라고 할 때는 그런 개별 종목들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나스닥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ETF는 딱 그런 것들만 우리가 담고 있는 걸 또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을 좀 폭넓게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이 편입이 돼 있을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은 너무 시장 전체를 담는 특성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상승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나스닥이나 S&P 500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ETF가 인기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장에서는 ETF가 조금 상승률이 떨어지고요.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 횡보를 한다, 뭐 강보합이나 약보합 같은 장에서는 ETF가 좀 방어적일 수는 있죠. 수익률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떨어질 때 조금 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자면 ETF는 시장이 막 급변하는 장에서는 순발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고 상승장에서는 종목에 투자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인기가 있는 거는 이제 미국 주식이 너무 올랐고 또 국내 주식도 뭐 굉장히 올해 좋기는 하지만 사실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미 조금 20% 이상 올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경계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ETF를 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ETF에 입문하시고 이제 여기저기서 어떤 거 해야 돼? 라고 할 때 국내 주식을 할까요? 미국 주식을 할까요?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최근에는 국내 주식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왠지 미국 주식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미국 주식에 ETF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첫 번째로 들으시는 게 바로 슈드라고 하는 거죠. SCHD라고 약자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SCHD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미국 기업들을 한 100개 종목을 묶어서 만든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주식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제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배당 기업의 역사가 좀 짧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주로 최근에는 이제 성장주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지긴 했는데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그러면 삼성전자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성장주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성장주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끝없이 혁신을 하면서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하고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커지는 그런 기대감을 한 몸에 받는 주식이 바로 성장주예요.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메모리 분야의 급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뭐 메모리 분야에서는 1위인 기업이고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돈이 들어오면요 이익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익을 주주들한테 사실 환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 뭔가 다른 쫓아오는 그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R&D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주주들도 다 이해를 해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따라오는 기업들과 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당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주주총회에서 해도 대부분 주주들이 이해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사실은 배당의 역사가 짧아요. 뭐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도 배당을 높이고 있긴 하지만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거지 배당의 역사는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배당을 많이 한 역사가 짧다. 반면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은 뭐 배당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테슬라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애플이라든지 이런 무슨 성장 기업들, IT 기업들 좀 어떻게 보면은 AI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그 고도 성장을 기대감을 모으는 이런 주식들은 이제 배당 같은 거를 뭐 거의 안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소비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100년 가까이 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막 성장을 하진 않지만
꾸준히 어떤 전통적 산업, 그러니까 주로 소비재가 되겠죠. 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세제나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재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소비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익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업이 그렇게 망할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돈을 벌고 그 번 이익을 주로 R&D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매년 주주들에게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느 순간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내가 이 주식을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목을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솔직히 2, 3년 이상 잘 안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서워서 뭐 떨어질 것 같으면 또 팔고 다른 거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막 연 2%, 3%, 4% 이렇게 배당을 주니까 어느 순간 이거 주식인 걸 까먹어요. 왜냐면은 채권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당을 주니까 이게 주식인가 채권인가 헷갈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안정적인 배당을 주게 되고 주식이지만 주가가 매우 안정적이다. 주가가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주가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안 오르는데 그렇다고 막 급락을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채권 사놨다 생각을 하고 사실 요즘 채권 수익률 이상으로 배당을 해주는 미국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전통적인 배당을 꾸준히 해주는 기업들을 100개를 골라서 만들어 놓은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미국 자산운용사가 만든 이 배당 성장주 ETF가 바로 슈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거래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고, 직전 평균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주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가라고 하죠. 주가 대비 3.95% 정도 됐거든요. 물론 이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슈드를 한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사놨다. 그러면 3.95%면 얼마냐면 거의 40만 원 정도의 배당이 연간 나온다. 근데 이 배당이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분기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데, 3개월에 한 번씩 3.95를 주는 건 아니고 분기 배당을 해서 1년 배당이 주가의 한 거의 3.95% 정도가 줬으니까, 요즘 어때요? 우리나라 예금 금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세금 떼면 ISA 계좌에 운용을 해도 한 2% 조금 넘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럼 이걸 따지면 그러면은 배당으로 4% 가까이 주면 거의 2배, 예금 이자율의 2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예금은 원금이 보장이 되는 리스크 프리 에셋이고, 이 미국 주식 그 슈드는 아무래도 주식이니까 그 주가가 원금이 움직여 버려서 만약에 낮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그거는 예금하고 비교할 건 아니긴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이걸 주식으로 인식을 안 하고 채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빠지겠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금은 뭐 거의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실제로 슈드가 S&P 500 지수가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년간 상승률이 33.7%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슈드는 6% 올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막 급락장에서도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막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도 인기가 있지만 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는 노후 생활을 하는 분들은 뭐가 중요하죠?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막 올라가지고 주식이 막 시세 차익이 보면 뭐 좋긴 한데, 그거는 내가 찾아야지 그 주식을 팔아야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주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계속해서 분기 배당을 하니까, 슈드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당주보다 좀 믿을만하다는 게, 왜냐면 미국이고 역사가 오래됐고 배당을 한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배당주를 주식이 아닌 채권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게 된 거고요. 그러면 그 100개라고 하는 종목이 그러면 한 번 딱 정해지면은 안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용사에서 이 100개라는 종목을 편입 편출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어떤 종목은 빼고 어떤 종목은 다시 집어넣고 뭐 이렇게 갖고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제2의 월급을 받고 싶은데 위험 자산에는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주가 변동은 무섭고 뭐 이런 분들이 제2의 월급을 받을 때 가장 사랑하는 ETF가
찰스 슈와브 운용사가 운용하는 슈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만든 500개 종목을 ETF로 만든 것이 바로 S&P 500 ETF입니다. 그래서 S&P 500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산업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공업 분야에서 400개 종목, 운수 분야에서 20개 종목,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40개 종목, 그리고 뭐 금융 분야에서 뭐 20개 종목 이런 식으로 해서 500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섹터에 편중됐다기보다는 현재 미국의 산업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을 500개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미국 주식이 요즘 어때? 라고 얘기할 때 뭐 다우존스도 있고 나스닥도 있지만 주로 S&P 500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S&P 500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S&P 500은 배당주도 있지만 배당을 안 주는 성장주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 ETF의 배당 수익률을 딱 보면 조금 운용 펀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1.6, 1.7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슈드는 막 3.95%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배당만 열심히 주는 기업을 100개를 모아놨기 때문에 걔네들은 막 배당 수익률이 3.95%나 되는데 S&P 500 ETF 같은 경우는 꼭 배당주만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산업별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걸 묶어놓다 보니까 성장주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S&P 500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올해 2025년 1월까지의 상승률은 배당 같은 거 다 빼고 그냥 그 시세 차익이라 그러죠. 주가 올라간 것만 3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근데 배당주만 모아놓은 슈드라고 하는 펀드는 상승률은 6%에 그쳤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성장주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주진 않죠. 거의 안 해주죠, 사실은. 그렇지만 주가가 빨리 튀어올라요. 우리가 주식 가격은 사실은 BPS에 수렴을 합니다. BPS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Book Value Per Share.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에요.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을 주식 숫자로 나눈 거야.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어떤 기업을 청산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기업을 이제 청산해 버릴 때 주주들한테 한 주에 얼마씩 나눠줄 수 있냐. 이게 BPS거든요. 그러니까 BPS가 커지면 주가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돈을 벌면은 배당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하니까 계속해서 BPS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성장주는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가요. 근데 배당주는 BPS가 빨리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돈을 벌면 배당으로 다 바깥으로 빼버리죠. 왜냐하면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죠.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 뭐 늘어는 나겠지만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나니까 주가도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을 비교하자라고 말하면 배당주를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당주 ETF, 예를 들면 뭐 슈드를 할까? 아니면 그냥 S&P 500을 할까? 아니면 S&P 500 ETF를 할까? 이걸 만약에 고민이시라 그러면 현금 흐름이 나한테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장 나는 돈이 현금 흐름이 필요해서 뭐 제2의 월급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뭐 노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주식이지만 조금 변동성이 큰 건 너무 싫다. 이러면은 이제 배당주 ETF를 하셔야 되는 거고, 뭐 난 당장 지금 무슨 뭐 현금이 내가 막 써야 될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식이라 그러면 내가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주가가 좀 팡팡 튀어 올라가는 거를 나는 기대를 하고 투자하는 거지. 뭐 이렇게 주가가 너무 안 올라가는 건 난 싫다. 아무리 현금이 발생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S&P 500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사실 이 상승세라고 하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높았고 최근에는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는 조금 더 오래 들어와서는 성장세가 좋지만 장기적으로 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를 조금 믹스추어로 해가지고 혼합해서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당 성장주 ETF는 지금 나오는 배당 수익률이 앞으로도 나올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배당을 많이 주고 어떨 땐 배당 안 주고 어떨 땐 또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배당의 역사를 보면 물론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직전 평균 슈드의 배당 수익률이 3.95라고 그랬죠. 물론 여기에 3.95가 다 내 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미국에서 이제 우리 건너올 때 원천 징수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 배당 소득세도 있기 때문에 뭐 세금 부분은 차감을 하기 전이니까. 어쨌든 뭐 3.95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때 내가 얼마 투자해야지 월 3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받아야 될 연간 배당 금액 나누기 배당 수익률 하면 나와요. 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제2의 월급을 타고 싶어. 그런데 지금 멘토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뭐 완전 안전자산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배당주라고 하면 역사도 깊고 주가 변동도 과거에 별로 없었고 나름대로 배당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준다 하니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제2의 월급을 300만 원 정도를 슈드 같은 배당 성장주 ETF에서 받고 싶다. 얼마 넣어놔야 되냐? 그러면 이제 3.95로 계산해보면 1년에 우리가 300만 원씩 매달 받으려면 3,600이죠. 그럼 분자값이 3,600. 3,600 나누기 분모값은 3.95%로 해보면 0.0395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계산기상으로는 3,600만 원 나누기 0.0395 하면 얼마 나오냐면 9억 1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9억 1천만 원 정도를 넣어놓고 나는 매달 300만 원의 제2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금에다가 9억 1천만 원을 넣어놓으면은 사실 한 달에 150만 원 나오기가 빠듯하겠죠. 근데 이제 슈드에 넣어놓으면은 300만 원 나오니까 굉장히 괜찮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과세 부분, 그 다음에 주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배당 변동보다 주가 변동이 조금 두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변동성이 S&P 500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는 하지만 주식이라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당연히 S&P 500이나 나스닥은 데미지를 크게 입을 겁니다. 워낙 주가가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주는 상대적으로는 덜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아유 경기 침체 온 때가 찬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서 계좌를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냐. 물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수준으로 보자면 과거의 배당 수익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한 9억 1천 정도를 넣어 놓으면은 제2의 월급으로 30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2억 정도 모으신 분들, 아직은 막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런 분들이 슈드에 투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1, 2억이면 돈을 더 불려야 되잖아요. 뭐 내 집 마련을 하든 노후 준비를 하든 아직은 1, 2억이라는 게 뭐 대단한 돈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의 목표는 아니실 테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배당주를 하게 되면 두 가지잖아요. 내가 노후 생활을 하니까 배당주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생활비를 써야 되는 분이 있고 내가 아직 20, 30대다, 30, 40대다 그러면 이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배당 나왔어. 몇십만 원 나오는데 너무 좋다. 이러고 그냥 문화 레저에 쓰시면 이 투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배당주를 하기로 했다라고 투자하고 내가 지금 은퇴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당으로 분기 배당 받을 때마다 그걸 그만큼 뭐 그 같은 ETF를 더 산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그 금액을 인출해서 뭐 적금을 한다든지 뭐 그죠? 이렇게 뭔가 이걸 본인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만들어 놔야지 야 이거 슈드 배당 나오니까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그리고 그걸 내 통장에 받아가지고 그냥 생활비로 써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돈 잘 쓰긴 했는데 뭐 내가 투자한 성과가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노후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재투자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는 무엇인가요? 경제적 준비 관심이 많으시죠? 최근 우울한 소식 하나 먼저 말씀드릴까요?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서 강남 모 아파트가 평당 2억 원에 거래돼서 충격을 주기도 했죠. 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니야? 말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는데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을 물었는데 가족, 친구, 외모도 아닌 재산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해서 아주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퇴직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역시 맨 먼저 나오는 답변은 돈이더군요. 진행했던 많은 강연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 만큼 퇴직 후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바로 돈임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럼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일지를 먼저 우선 알아봐야겠죠. 가장 큰 관심사인 은퇴 후에 우리가 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생활비 조사를 했는데요. 부부 기준으로 월 297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표준적인 생활을 하되 흡족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생활비는 간병비는 제외입니다. 그럼 은퇴 후에 얼마나 필요한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조금 여유 있게 월 300만 원으로 가정해 보죠. 은퇴 후 생활기간 30년, 물가 상승률 3%, 투자 수익률 4%를 가정하면 9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과연 9억 4천만 원이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보유한 재산 다르고요. 직업, 향후 은퇴 계획, 살고 있는 장소, 집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상기 평균 금액이 기준임을 고려해서 자기만의 현실적인 금융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달성하면 지나치게 돈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은 한도가 없습니다. 돈에 끊임없이 노예가 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준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은퇴 전, 후로 나눠보겠습니다. 은퇴 전에는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움을 통해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H 대기업 퇴직 예정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월급을 받았는데 막상 퇴직할 때 보니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던데요. 재테크 관련 시간과 금전적 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그리고 자식들 학원비에 너무 지나치게 사용했다고 후회를 하더군요. 금융 투자에 대한 배움과 동시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장이라고 하죠. 발품을 팔아서 직접 가서 보면서 잠재적 유명한 투자처를 고르고 식견을 넓히고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매물 정보를 우선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럼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투자는 커다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손실로 인해 심각한 인생의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은퇴 후에는 보유한 자산을 보수적으로 관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강조합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되 비록 적은 수익이라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익형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고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재미를 꾸준히 반복하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책 출간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로 인해 인세가 들어오더군요. 기관에서 칼럼 요청을 통해 들어와서 기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각종 강연을 통해서 강연료를 받기도 하고 방송을 출연하게 되면 방송 출연료까지 이어지더군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금전적 수익도 수반하게 된 것이죠. 다만 현역에 있을 때보다 훨씬 금액은 적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 고유의 힘으로 만든 수익이기에 저에게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건강을 잘 유지만 한다면 평생 현역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수익형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게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좋아하는 취미가 유사한 친구들과 이탈리아와 프랑스 와인 여행을 했습니다. 유명 와이너리에 들러서 시음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와인을 알게 되어 행복하더군요. 또한 시음한 와인 중 좋아하는 것을 직접 구매해서 귀국했습니다. 집에서 와인 4병을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사진을 찍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와인을 통한 경험 소비가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구나. 그런데 막상 영이 끝나고 일상에 복귀했더니
그러한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잘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그리고 생각보다 마음은 흔들흔들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가짐에 즐거움이라는 무기를 장착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게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져도 저는 시간 부자로서 즐거운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업을 최우선적으로 하였기에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시간 부자가 됩니다. 제가 120% 보장합니다. 좋아하는 운동, 악기, 그림, 글쓰기 같은 취미 배우기, 여행 등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잖아요. 또한 사사로운 이익, 위한 얕은 관계,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선별적으로 원하시면 만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선별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친구와의 동행은 즐거운 일상을 누리게 하죠. 또한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즐겁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나이가 들면 상처를 받거나 좌절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생깁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또한 극복하기 힘든 일에 부딪히면 스트레스를 받기보단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지혜가 발휘되기도 하더군요. 그러면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힘든 일과 좋아하는 일 모두가 좋은 관계,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군요. 경험이라는 최고의 무기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삶에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듦을 편안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휴대전화 앱에 익숙하지 않아서 버스나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잘못 내리는 경우가 없으신가요? 실토하면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도 그런데 하면서 손을 드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예정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발생하더군요. 막상 나이가 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유한 성격, 실수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나이 듦을 웃으면서 편안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곧바로 그에 걸맞는 즐거움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긍정적인 사고,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 나의 쓸모를 발견하는 것, 나쁜 일은 바로 잊어버릴 수 있는 것,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 정말로 노후를 수용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는 언제나 자기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자기 내면도 단단해진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예외 없이 누구나 떠나고 싶은 충동이 강한 것이 여행인지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반면에 이런 분도 있더군요. 굳이 여행을 떠나야 하나요? 제가 깜짝 북토크를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방황하다가 무작정 홀로 80일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요. 주위의 지인들이 만류하더군요. 아니 무슨 여행을 그리 길게 가냐고, 못 견뎌서 한 달 안에 귀국할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도 있었죠. 심지어 그 당시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여행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했고요.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이준열사 기념관에서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념관을 둘러보다가 송창주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한 그분의 노고에 감사드렸죠. 제가 은퇴를 했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죠. 적은 돈이라도 받으면서 그러면 더 좋고요. 관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세상이 종말에 온다면 무엇을 할 거예요? 갑작스런 관장님의 돌발 질문에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진짜 머리가 하얘졌죠. 잠시 머뭇거리다가 내일을 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관장님의 앞선 한마디가 저에게 강력하게 충격을 준 듯합니다.
아무튼 이 뜻깊은 만남을 통해서 저는 제2의 인생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 지역의 하일랜드와 스카이 섬 여행 중이었습니다. 야생화와 풀들이 저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걸어오더군요. 여기는 아주 자연이 인공적인 게 없이 정말 날자연이 유명한 곳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다 시인처럼 시를 써내려가면서 자연과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아마 믿지 못하는 분도 있을 텐데 실화입니다. 나는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 제 생각을 미리 읽고 심지어는 저를 위로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오렴 하는 말에 저는 먹먹해졌어요. 울컥하는 감정까지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날 것 그대로의 매력, 제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꾸미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본래 나의 모습으로 좋아하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면 어떨까? 저는 그날 뜨거운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유를 만끽하는 양처럼 제2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여행을 즐기기도 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신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대답도 하게 되었습니다. 관장님과의 만남, 자연멍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데 좋은 팁을 받기도 했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진정한 나를 만난 후 저의 내면이 단단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인생의 나침반을 설정하는 행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 대신 그래도 괜찮아라고 긍정하는 태도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주에 호스피스 간호사 출신 작가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거기에 보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두 번째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세 번째로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네 번째로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다섯 번째로 나 자신을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만약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상기 5가지 중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노인대상 강연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참석자가 세 번째인 좋아하는 자신의 감정을 가족들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를 가장 크게 후회한다고 답하더군요. 배우자, 자식을 생각하며 왜 그토록 표현하지 못한 것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하며 눈물을 글썽인 사람도 있었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느라 정작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자식이 부모의 처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몰라준 서운함도 있었다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후회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요? 은퇴 후 후회보다는 긍정하는 태도를 기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본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는 나이가 먹을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도파민 분비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리도 휙휙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도파민 양이 많아지면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습관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라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야 했는데 하며 미안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아. 너도 그때 힘들었잖아. 저는 긍정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긍정적인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절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기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입이죠. 입에서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상대에게 비수를 꽂기도 하죠. 반면에 긍정적인 말은 용기를 주고 상대방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무심코 나온 말이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신중하게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되는 게 인생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 만족하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 큰 일을 성취하려 애쓰죠. 만족스러운 삶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바로 크기가 작아서죠.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횟수라고 하잖아요. 소소한 행복이 일상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데 모두 잘 못 찾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자주 발견하고 즐겨야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가 새로운 압력솥 밥 기기를 장만했는데요. 쫄깃한 밥맛과 구수한 누룽지를 항상 먹을 수 있어서 이 솥밥 하나 덕분에 식사 때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더군요. 참 별게 아닌 것 같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에 만족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은퇴 후 답답한 마음에 동아리 교수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사회적 명망도 있으시고 경륜과 지혜가 많으시니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교수님은 이렇게 웃으시면서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조언을 하겠냐 반문하시더군요. 이어서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가다가 그 길이 잘못되면 그때 돌아가면 돼 라고 하시더군요. 그 자리에서 말하진 못했지만 다소 서운했습니다. 향후 제 은퇴 설계에 정답을 기대했거든요. 추후 어느 날 교수님의 대답이 정답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만의 길을 가라. 만약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도 늦지 않다. 좋은 시도라는 뜻이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운했던 감정이 한참 후에 반성으로 바뀌었죠. 여전히 내가 남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남아있구나. 은퇴도 남의 좋은 본보기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인생의 지혜가 담긴 교수님의 한마디가 저의 은퇴 생활에 여전히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종종 저는 은퇴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는 모습이 부러워요. 저는 아직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서 더 벌어야 합니다.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질문하면 얼버무리기 일수더군요. 각종 매체에서는 은퇴를 위해 최소 월 몇백만 원은 확보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은퇴자에게 압박성 기사를 쏟아내잖아요. 물론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그 근거가 은퇴자에게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의 절대 기준이 없죠. 본인의 기준이 없다 보니 타인의 모습과 자기 모습을 자꾸만 비교하는 것이죠. 남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은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벌어야 하니까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답게 살아가려면 자기에게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확고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가고 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죠. 기준을 정하되 반드시 절대적인 필요는 없죠. 기준을 정하도 시도하면서 그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재설정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비교의 대상이 타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면 진정한 자기다운 삶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또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에이,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걸림돌도 많습니다. 당장 어렵다고요? 그럼 내 시간 중에 5%, 10%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점차 늘어가면 되니까요. 물론 시작하더라도 어려움은 있겠죠. 내가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흔들릴 겁니다. 아마 백기를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차례 겪고 극복하는 힘든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결국 최소한의 시간을 꾸준히 투자하면
자신을 발견하고 온전한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 목표를 갈 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비교를 많이 하다 보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못 찾기도 합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죠. 도전한 새로운 분야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질 겁니다. 만족은 행복감으로 이어지고요. 그간 감추어졌던 자신의 멋진 모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떠나는 겁니다. 남을 의식하거나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빛을 스스로 발견하고 온전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태까지 남과 비교에 익숙한 삶을 사셨나요? 바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임을 선언하면 어떨까요?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한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도마 위의 재료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서 항상 새롭고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였던 에드워드 리 아시죠? 그 이균 셰프의 말입니다. 이게 음식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는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겁니다. 다만 해야 할 일에 몰두하느라 지금까지는 원하는 자신만의 삶을 살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대명제잖아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재미있게 살 것인가 라고 말이죠. 재미있게 라는 단어만 넣었는데 어떤가요? 아무쪼록 저의 이 방송이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는 기쁨과 감동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발적 엔잡러로서 평생 현역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는 은퇴 후에는 재미있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을 보셔도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촬영했던 뭐 유튜브라든지 EBS TV 평생학교에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